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계 질서를 뒤흔들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관저를 급습했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은 수갑이 채워진 채 미국 군함에 실려 뉴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단순한 마약과의 전쟁 혹은 독재자 축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27년간 쌓여온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악연,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둘러싼 권력 다툼, 그리고 국제법의 근본적인 질문까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충격적인 사건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이토록 적대시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928년부터 1998년까지 베네수엘라는 푼토피오 체제라 불리는 민주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미국과 밀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석유 기업들은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유전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고 양국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석유로 벌어들인 막대한 부는 소수의 엘리트 계층에게만 돌아갔고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극심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미 감정이 서서히 쌓여갔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자국의 자원으로 배를 불리는 동안 정작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분노가 축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분노는 결국 1999년 한 남자의 등장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우고 차베스 좌파 성향의 군인 출신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차베스는 볼리바르 혁명을 내세우며 석유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했습니다. 엑손모빌을 비롯한 미국 대형 석유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베네수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수십 년간 투자해온 유전과 정유시설을 고스란히 잃은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적대 관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차베스는 2006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을 가리켜 악마라고 부르며 연단에서 유황 냄새가 난다고 조롱했습니다. 이 발언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베네수엘라 국민들 사이에서 차베스의 인기는 오히려 치솟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랫동안 미국의 그늘 아래에서 착취당했다고 느꼈던 국민들에게 차베스는 당당하게 미국에 맞서는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차베스는 석유 수익을 빈곤층 복지에 투입했고 무상 의료와 교육을 확대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눈에 띄게 나아졌고 차베스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연이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미국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차베스는 쿠바, 이란, 러시아 등 미국의 적대국들과 손을 잡았고 남미 좌파 연대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는 누넷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국제사회의 시선과 국제법의 제약 속에서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2013년 차베스가 암으로 사망하고 니콜라스 마두로가 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황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마두로 집권 이후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던 베네수엘라에서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수백만 %에 달했고 기본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700만 명이 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난민 위기 중 하나였습니다. 마두로는 이 위기 속에서 강권 통치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2018년 재선 과정에서는 대규모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마두로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선거에서도 광범위한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야당 후보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실제로는 승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마두로는 이를 무시하고 권좌를 지켰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미국은 정말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것일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마약과의 전쟁이었습니다. 2020년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를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하고 1,500만 달러, 한화로 약 2,700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가 트렌데 아라과라는 베네수엘라 마약 조직과 협력하여 미국으로 마약을 밀수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마약 밀수 선박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35차례가 넘는 공격으로 100여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12월에는 CIA가 베네수엘라 영토 내 항만시설에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것이 베네수엘라 영토에 대한 첫 번째 직접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3일 대규모 공습과 함께 마두로가 체포되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정말 마약과의 전쟁이었다면 왜 하필 베네수엘라였을까요?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의 대부분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들어옵니다. 베네수엘라를 경유하는 마약은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조차 마두로 정권이 트렌데 아라과와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석유 인프라를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통령 펜스는 마약 밀매를 중단하고 도둑맞은 석유를 미국에 돌려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도둑맞은 석유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20년 전 차베스 정권 시절 국유화된 석유 자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볼 때 주권 국가가 자국 영토 내의 자원을 국유화하는 것은 국제법상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를 절도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되찾겠다며 군사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장담컨대 이번 사태의 핵심은 석유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습니다. 오리노코 벨트라 불리는 초중진류 매장지대에는 2천억 배럴이 넘는 원유가 묻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원유를 제대로 개발하고 정제하려면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두로 정권에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한때 하루 300만 배럴을 생산하던 나라가 70만 배럴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석유 기업들에게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미국 자본이 들어가면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지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판 자원 쟁탈전의 서막입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이번 군사작전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 무력을 행사하려면 자위권 행사이거나 해당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공격한 적이 없고 당연히 동의도 없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강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팀 케인 상원 의원은 헌법은 의회 승인 없이는 즉각적인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폴커 튀르크는 이미 지난해 선박 공격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트럼프의 군사 작전을 제한하려는 모든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권력이 집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국제 질서는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명분은 언제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런 무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두로 자신도 이 점을 지적하며 미국이 이라크에 영원한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거짓 혐의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물론 마두로 정권이 깨끗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 탄압, 언론 통제, 부정선거 의혹 등 비판받을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정권을 무력으로 교체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최소 4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며 이 중에는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로운 전쟁이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독재자를 축출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미국과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남미 국가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난민 유입에 대비해 국경에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동맹국인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은 트럼프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마두로 정권의 정통성은 인정하지 않지만 국제법 원칙의 존중을 촉구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험대입니다. 자, 이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갈등은 27년 전 차베스의 석유 국유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념 대립이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마약과의 전쟁 명분 뒤에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지에 대한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셋째, 이번 군사작전은 국제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상대국의 동의 없이, 자위권 주장의 근거도 없이 진행된 공격입니다. 넷째, 앞으로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정통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트럼프는 그녀에게 국내 지지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 강대국이 명분을 내세워 다른 나라의 정권을 무력으로 교체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의 구현인지 아니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의 민낯인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남기는 질문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언제, 어떤 조건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국제법과 국제기구는 강대국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가?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사건을 그저 먼 나라의 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평소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강대국들이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 그 이면을 꿰뚫어 보는 눈을 기르고 싶다면 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표면적인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파악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더 깊이 파고들고 더 넓게 생각하십시오.